8번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가 주파수, 주상위파 크 그랬죠? 네, 그래서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요게 같지 않으면은 난조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두 번째는 네, 상회전 방향,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 요게 다르면 사고니까 이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위상이었죠. 네, 요게 같아야 되는데 다르면 동기화 전류 또는 이제 유효 순환 전류 또는 유효 횡류, 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요런 이제 전류가 내부에 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동기화 전류. 그래서 위상이 같지 않으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자, 유효 순환 전류 또는 유효 자, 횡류가 흐른다. 근데 이 위상차에 의한 유효 횡류는 전류가 한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양쪽 발전기가 전류를 주고받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류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전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고, 요때 이제 수수전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유효 횡류를 계산하는 식은 어떻게 돼요? 등가 회로상에서 병렬운전이니까 한쪽 발전기당 ZS, 동기 임피던스, 내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으면 양쪽 발전기 병렬이니까 EZS분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건 뭐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EZS분의, 그리고 실용상은 ZS는 XS로 쓴다고 그랬어요. 뭐 EZS도 뭐 동기 임피던스가 있으면 EZS 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동기 리액턴스가 주어져 있으면 XS로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분의, 자, 기전력의 차. 근데 위상에 의한 기전력 차기 때문에 E1 빼기 E2. 자, 요렇게 하는데 요거를 벡터로 계산하라고 그랬죠. 크기 각 이용해가지고.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유효 횡류를 계산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 전류라는 게 결국은 동기화 전류라고도 한다고 그랬고, 자, 그러면 이제 요 전류만큼의 이제 전압을 여기에 곱해서 이제 전력을 주고받고 하는데, 전류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전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라고 그랬으니까 요때 생기는 수수전력, 줄 수, 받을 수 해서 주고받는 전력. 요건 이제 수수전력이라고 해요. 자, 요걸 계산하는 식은 유도하기는 조금 까다로우니까 어차피 결과만 외워서 쓰자 그랬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도 병렬운전상이죠. 병렬운전 중에 주고받는 전력이거든요. 이 전류를 주고받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전력식 중에 물론 VI 코사인 세타도, 물론 3, 4이니까 루트 3은 붙겠네요. 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런 형식도 있고, 전력식 중에. 그 다음에 I제곱 R도 있고,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도 있죠. 그냥 뭐 직류 전력 얘기할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식의 형태인 R분의 V제곱골. 근데 이제 병렬 회로상에서 토탈 임피던스가 R 자리에 이 ZS가 그대로 들어가요. EZS. 분의 병렬운전상. 그 다음에 V제곱이라고 그랬죠? V제곱. 근데 요거 등가 회로는 상과 상이 마주보는 상태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전압으로 해서 2라고 쓸게요. Y결선 성간전압 아니고 상전압.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하는 것도 한 상당 주고받는 전력 구하는 거예요. 한 상당. 그러니까 실제로 동기발전기 전체가 주고받는 전력은 이거의 3배인 거죠. 왜냐하면 3상이 마주보면서 병렬운전을 하는데, 그 중에 상과 상이 마주보는 한 상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정확하게는 한 상당 수수 전력입니다. 그래서 상전압의 제곱. 그러니까 형식상은 뭐 Z분의 또는 R분의 V제곱의 꼴이죠. 모양은. 전력이니까요. 그리고 요 뒤에 사인이에요. 델타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사인 델타. 근데 요 델타가 뭐냐? 이게 지금 왜 생겨요? 지금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 수수 전력은? 양쪽 발전기 기전력 사이에 위상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요 델타는 그 기전력 사이의 상차각을 얘기하는데, 기전력 사이의 상차각. 뭐 상차라고 하니까 좀 그냥 위상차. 그러니까 뭐 세타라고 놓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 세타라는 게 양쪽 발전기 사이에 위상차다라는 것만 알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뭐 델타로 외우든 뭐 세타로 외우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아니 뭐 보통 전력 구할 때 이제 당연히 이건 와트로 나오게 되는데 유효 전력이면은 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코사인 세타 할 때 세타는요 전압하고 전류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전력과 기전력 사이의 상차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산되는 그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코사인 아니고 사인이에요. 상차각 가지고 계산할 때. 자, 그래서 2ZS분의 2제곱 사인 델타. 대부분은 아마 이제 한 상당으로 물어보긴 할 건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3상 전체가 주고받는 전력을 물어보면 이 값 계산한 거에다 곱하기 몇 배 하셔야 돼요? 3배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자, 어쨌든 요만큼의 전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요거를 수수전력이라고 부른다. 수수전력. 그 다음에 이 수수전력하고 더불어서요, 같이 외워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동기화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기화력. 그럼 동기화력이라는 게 뭐냐? 자, 위상차가 생기면요, 위상차 난 상태에서 양쪽 발전기가 전류를 주고받고 결국은 전력을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전력을 주고받고 또는 전류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자, 위상차가 이제 각도가 예를 들어서 30도 차이가 났다고 해봐요. 그럼 이 30도 상태, 그 위상차 난 상태를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30도의 위상차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유효 전류, 뭐 순환 전류, 유효 순환 전류 또는 수수 전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쪽 발전기가 정보 교환을 한다고요. 주고 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알아가는 거죠. 정보 교환을 하면서 위상차 났던 게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동기화가 돼요. 마저 들어가요, 나중에는. 심한 차이가 아니면. 나중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 동기화 전류를 통해서 또는 수수 전력을 통해서 양쪽 발전기에 차이 났던 위상차가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다고, 제자리로. 그래서 동기화 전류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를. 서로 다시 동기화가 되는, 동기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전류라고 그래서 이 유효순환 전류를. 자, 그래서 이제 서로 다시 여기에 이제 마저 들어가게 되는 전력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걸 이제 동기화력이라고 그래요. 동기화력. 다시 이렇게 맞춰주게 되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동기화력이라고 하는데, 이 동기화력도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우니까 이것도 결과만, 자, 전력이에요. 이것도 동기화력.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2배의 ZS, 실용상 XS 분의 똑같습니다. 2제곱. 요 뒤에, 여기 사인이었죠? 여기 코사인 델타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게 코사인으로 바뀐 게 동기 화력이에요. 수수 전력은 사인이고 그게 코사인으로 바뀌면 이걸 동기 화력이라고 합니다. 동기 화력. 이렇게 해서 좀 암기를 해두세요. 이건 이제 비교적 잘 나오는 내용들이라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근데 세부적으로 바라보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주파수 상회전 위상. 그 다음이 뭐였죠? 네 번째가 파형이 같아야 된다. 파의 모양이. 파의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조파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라서 이건 고조파 순환전류가 흐른다. 아마 그렇게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크기. 요건 이제 무효순환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안 맞으면 무효순환전류. 계산하는 방법은 요거랑 똑같다. 단지 이제 벡터 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전력의 크기 차로 그냥 계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8번, 8번째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정리 다 되셨죠? 예, 그럼 이제 이건 지우고 이제 9번째로 넘어가야죠. 자, 9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동기기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대부분 나눠서 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게 또 뭘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동기기를 크게 철기계와 철기계라고 하는 것과 동기계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 기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큰 제목의 이름이 동기기죠? 이 동기기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 그래서 동기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동기기를 크게 철기계라고 하는 거 하고요. 철기계. 그 다음에 기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동기기하고 동기계는 그러니까 전혀 그 뜻이 달라요. 동기기라고 하는 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라는 뜻이고, 여기 동기계는 여기 철기계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전기기계 만들려면 철하고 굴이 권선이 들어가죠. 철이 많이 들어간 기계, 철기계. 또는 동선보다 철선이 많은 기계, 그래서 철기계예요. 반대로 얘는 철보다는 구리가 많이 들어간 기계, 그래서 동기계예요. 동기계. 또는 동선이 많은 기계, 철기계보다는. 그래서 동기계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동기기랑 동기계랑은 달라요. 그 의미 자체가, 부르는 의미가. 그래서 동기기 속에는 철기계와 동기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철기계는 다른 말로 돌극기라고도 부릅니다. 돌극기. 그 왜 돌극이냐? 자극이 볼록볼록 돌출된 형태의 기기다라고 해서 돌극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동기계는 자극이 돌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돌극기
자극이 돌출되지 아닐 삐자죠. 아닌 기기. 그래서 비돌극기. 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돌극기가 극수가 좀 많아요.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네, 다극기입니다. 극수가 상대적으로 극수가 비교적 많은 기기. 상대적으로 비돌극기는 극수가 적어요. 이제 뭐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2극 아니면 대부분이 2극이에요. 2극. 이게 N극, S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쌍으로. 네, 쌍극 하나, N극 하나, S극 하나.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어쩌다가 4극까지는 있어요. 그것도 드물게 있어요. 4극도. 그 4극 넘는 건 없어요. 동기계는. 자, 다극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철기계 같은 경우는 막 8극, 16극은 1도 아니고 막 30 몇 극 막 이렇게 나와요. 극수가. 많은 것들은. 극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전기 돌려서 교류 발전해가지고 발전기 돌리면 무조건 주파수 몇 헤르츠예요? 60Hz. 주파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극수가 많아지면 저 동기기 회전속도, 동기속도 NS가 어떻게 되죠? P분의 극수분의 120 F인데 우리나라는 이 F 자체가 60으로 뭐 고정이 돼 있다고요. 발전할 때, 발전기 돌릴 때 60Hz로 발전해 줘야죠. 우리 쓰는 게 60Hz니까. 그러면 당연히 극수가 어차피 120도 숫자고 위에도 뭐 거의 60으로 정해졌다고 치면 극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P가 많아지면 회전속도가 느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기계가 동기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속형 기기가 됩니다. 뭐 저속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계의 특성상 천천히 돌려야 60Hz가 나오거든요. 극수가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비돌극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2극이면 2극인데 60Hz 만들려면 발전기 돌려서 말 그대로 1초에 60바퀴 돌리는 수밖에 없죠. 1초에 60바퀴면 분당 3600rpm이고 그죠? 초당 60이니까. 이거는 뭐 이제 고속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극수가 적으니까. 고속형 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 저속형, 철기계의 대표적인 형태가 뭐냐면 수차발전기요. 수차형 발전기, 수차발전기들이 대부분이 철기계에 속하고 이 동기계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 터빈 발전기 계열들. 그러니까 이 터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보통은 물을 끓여서 고압 스팀, 전기를 만들고 그 고압 전기를 뿜어서 터빈을 돌리죠. 고속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물 끓여서 터빈, 전기 만들어서 돌리는 데들이 어디예요? 화력발전소. 그죠? 화력발전소 물 끓여가지고 전기 가지고 돌리죠? 그 다음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으로 물 끓여서 그 전기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 엔진 발전소. 또는 LNG 발전소 이런데 요새 뭐 저 오염이 적기 때문에 이제 LNG 발전소들 뭐 그 석탄 발전소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 뭐 많이 만들고 있죠. LNG 발전소도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물 끓여서 스팀 쏴서 돌리는 터빈 발전기. 그러니까 이제 서해안 쪽 가면은 이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들 많잖아요. 그 석탄 그 가루 분탄을 만들어서 예, 그걸 이제 공기하고 막 해서 뿜어버리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이제 그걸로 물 끓이고. 그거 이제 스팀 나오면 이제 모아서 고압 스팀을 만든 다음에 일정 방향으로 쏴서
터빈을 돌린다고요. 그게 이제 발전기를 잡아 돌려주는 거죠. 네,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요. 그런 데 가보면 전부 다 뭐냐면, 뭐 어차피 우리나라 60Hz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 터빈 발전기가 2극이니까 다 뭐예요? 3600rpm이에요. 전격 속도가. 3600rpm. 4극이면요? 4극이면 극수 2극의 2배니까 딱 속도 절반 나오겠죠? 1800rpm. 그러니까 전격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3600rpm 아니면 1800rpm. 터빈 발전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철기계 같은 경우는 극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자, 철기계의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가. 철기계가 동기계에 비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작게 발생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공극 간격도 멀고요. 저 다극기라고 그랬죠? 돌극기라고 그랬고. 그래서 저 철기계 회전 계자형이잖아요. 바깥쪽에 전기자가 있고요. 전기자는 안 그릴게요. 안에서 이제 계자가 있는데 회전 계자. 요 계자 부분이 자극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만 그려야 되겠어요. 여기 똑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계자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직류 이렇게 흘려준다고요. 전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위에가 이게 N극이 되겠죠? 이건 반대로 돌려서 여기가 S극, 여기 다시 N극, 여기 S극,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요. 자극을. 그래서 N극, S극, N극, S극, NS 이렇게 된다고요. 그 자극이 볼록볼록 돌출되어 있다고 해서 돌극기 이렇게 불러요. 철기계는. 극수도 많고. 그럼 이제 이 동기계 같은 경우는 이 계자가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얘가 이렇게 자극이 볼록볼록 돌출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원통이에요. 동그란 원통. 그래서 이 원통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은 N극이고 절반은 S극이고 이런 구조예요. 동기계는. 그러니까 자극이 이렇게 볼록볼록 돌출되어 있질 않죠. 그래서 비돌극기, 원통형 회전자를 갖는, 계자가 회전자니까요. 원통형의 회전 계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극수가 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2극 정도가 최선이고, 어거지로 어떻게 만들면 이 원통 자체를 이제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까지는 가능한데 자극을 요거 이상 만들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요.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걸 감싸고 있는 전기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깥에. 요 공극, 여기가 이 공극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뭐 거의 딱 맞아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이 틈이 거의 뭐 안 보이다시피. 예. 근데 이제 철기계 같은 경우는 자극이 이렇게 볼록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걸 감싸고 있는 전기자하고의 요 사이, 요 틈이 요게 비교적 좀 예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공극이라고 하잖아요. 공극. 전기자하고 계자 사이에 있고 틈을.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공극이 철기계가 공극이 커요. 동기계에 비해서. 네, 공극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극이 크면 원래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게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기자에서 전류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이 계자에 영향 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공극 간격이 작으니까 영향을 세게 주겠죠. 근데 아무래도 얘는 어때요? 이 공극이 멀면
이 전기자에서 생기는 자기장, 여기 멀거든요. 계자하고 사이가. 이게 영향을 덜 받거든요. 철기계가. 그래서 두 번째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요. 전기자 반작용이 상대적으로 작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전기자 반작용이 작으니까 지난 시간에 동기기 전기자 권선의 한 상당 내부 임피던스라고 그래서 ZS 요거 했었잖아요. 발전기 내부 저 동기기 내부 임피던스 그죠? 근데 이게 뭐 크기 구할 때 보면 전기자 저항의 제곱 플러스 동기 리액턴스 제곱. 근데 그 동기 리액턴스 속에 보면은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라는 게 있고 이제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생기는 리액턴스가 있었잖아요. 요거의 제곱. 자, 이거 맞죠? 근데 대부분 실용상 요건 뭐 작으니까 보통은 무시한다 그랬었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이 작으니까 이게 작죠?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인 동기 리액턴스도 작겠고. 그럼 결국은 동기 임피던스도 작겠죠. 누가요? 철기계가. 네, 그래서 철기계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으니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 리액턴스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 임피던스도 작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내부 임피던스죠? 발전기면 발전기 내부 임피던스. 이게 자체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내부 전압 강화, 전압 변동이 어떻겠어요? 작겠죠. 쉽게 해서 내부 저항이 작으니까 전압 강화가 작다고요. 내부 전압 강화가. 맞나요? 네, 그래서 네 번째. 발전기를 돌렸을 때 부하 전류에 대한 전압 강화가 작으니까 발전기 자체에서 전압 변동률이 작아요. 발전기 전압 변동률이. 부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전압의 변동이 동기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전압이 좀 덜 변한다고요. 원래 저 부하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면 전압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외부 특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그 폭이 줄어든다고요. 좀 덜 변한다고요. 전압이. 예.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만 작은 게 아니라 이 동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2극 또는 4극. 2극이면 1초에 60바퀴. 4극이라고 하더라도 1초에 30바퀴는 돌려야 돼요. 그럼 1초에 30회전 정도 하게 되면 이거 계자죠. 전자석이어야 돼요. 지금 철극기 같은 경우는 계자 권선을 이렇게 감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직류 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요? 이 속에 들어있는 회전자 철심, 이 회전자 자체가 철심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회전자요. N극, S극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철심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 전자석 만들려면 이렇게 감아놓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자석이 달려면 여기다 이렇게 계자권선 이렇게 감아야 되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야 이 위에가 N극이 되면 아래쪽에 S극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원통 자체가 이게 N극이 되고 S극이 되려면 원통은 철심이고요. 여기에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자권선을.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요. 이 원통 둘레로. 뺑 돌아가면서. 그래야 뭐 N극 되고 S극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계자 전류 흘려서 전자석으로 써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감잖아요. 여기가 매끈매끈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계좌도. 홈을 파요. 여기다가. 홈을 파서 계좌 권선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돌려 감는 거예요. 이렇게 감듯이. 그래 놓고 직류 집어넣으면 위에가 N극이 되면 아래가 S극이 되고 그런다고요. 맞나요? 근데 1초에 몇 바퀴 돌려야 된다고요? 60바퀴요. 이거 1초에 60바퀴 돌리면 여기 집어넣은 계좌 권선 다 어떻게 돼요? 말이 1초에 60바퀴지요. 1초에 60바퀴 돌면 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엄청납니다. 네, 이거 막 다 들떠가지고 막 들려 올라온다고요. 이 계좌 권선이. 이 원심력을 줄여야 돼요. 원심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돌리든가. 근데 천천히 돌릴 수는 없죠. 왜냐면 60Hz 만들어야 되니까 1초에 60바퀴 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천천히 돌릴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저 어릴 적에 뺑뺑이 타보셨겠지만 뺑뺑이 이거 돌아가면요. 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바깥으로 튕겨나가려고 안 하죠. 근데 여기 끄트머리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겁나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밖으로. 이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원심력이 커져요. 똑같은 회전 속도로 RPM을 가질 때. 그죠? 그러니까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회전자 직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 회전자 직경이 작아져요, 이게. 이 철기계에 비해서 이 동기계가 이 직경이 작다고요, 계좌 직경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 모멘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관성이.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철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얇게 만든 이 원통하고요. 똑같은 양의 철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회전할 때하고 얘가 회전할 때하고는 똑같은 RPM을 가질 때 얘가 멈추기가 힘들어요. 이 재료 양이 똑같으면. 그러니까 얘가 관성 모멘트가 작다는 얘기예요. 멈추기도 쉽고 출발하기도 쉽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얘가 훨씬 커요. 철기계가. 굳이 이걸 작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성이 크기 때문에 속도 변동률도 작습니다. 속도 변동. 속도도 덜 변해요. 속도 변동이 결국은 발전기에서는 속도 변동이 무슨 변동으로 와요? 주파수 변동으로 오거든요. 회전 속도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압 변동률도 작고요. 전압 변동률도 작고, 그 다음에 뭐도? 속도 변동률. 그거에 의한 주파수 변동. 그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우리 저 220V 60Hz 받기로 계약한 거잖아요, 한전하고. 그러면 220V 그대로 유지해주고 주파수도 60Hz를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쓰는 입장에서. 이게 막 220이었다가 180으로 전압 떨어졌다가 막 250V 나오다가 주파수도 60Hz 나오다가 뭐 한 50Hz 막 이렇게 나오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압 변동률, 속도 변동률, 그리고 주파수 변동이 되는데 이게 네, 요게 작다는 거예요. 전압 변동률이나 속도 변동률이. 그래서 다섯 번째, 공급받는 입장에서 훨씬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전압도 많이 안 변하고 주파수도 별로 안 변하고. 그죠? 그래서 안정도가 높아요. 안전, 뭐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이 안전이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미의 안정도. 네. 그래서 안정도가 높아요. 누가? 철기계가. 네. 안정도가 높고요. 여섯 번째. 자, 이 동기 임피던스, 회로적으로 지난 시간에 동기 임피던스는 임피던스가 전류분의 전압이다. 근데 이게 내부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여기 S 붙으면 여기 단락 전류라고 해서 여기도 IS 붙어야 된다고 그랬죠? 단락 전류분의 상전압 이렇게 썼잖아요. 물론 뭐 성간전압으로 하면은 이제 루트 3분의
성간전압 V가 상전압이니까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거꾸로 쓰면은 단락전류 IS는 어떻게 된대요? 자리 바꾸면 ZS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고 그랬죠, 얘가. 이게 작잖아요. 그럼 단락전류가 어떻게 했어요?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철기계가요, 동기계보다 단락비가 커요. 보통 단락비가 큰 기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철기계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기 중에서는. 보통 이제 KS 이렇게 쓰죠. 단락비가 크다. 근데 단락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단락사고가 생기면 단락전류가 엄청 크게 흐르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맞죠? 단락비라는 게 전도화 전류, 전격 전류에 비해서 단락이 생겼을 때 단락 전류가 몇 배나 흐르느냐. 기본적으로 크게 흐르니까 쇼트가 되면 몇 배나 크게 흐르느냐. 이걸 단락비라고 해요. 그럼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사고 나면 단락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고 나면 엄청 큰 전류가 흐르니까 단락비가 크면 더 크게 흐른다는 얘기니까 이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좋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단락비가 큰 이유, 그러니까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르는 이유는 그만큼 발전기 내부의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이에요. 자체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단락이 되면은 전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자체 임피던스밖에 없잖아요. 기계 자체, 기계 내부의 저항, 리액턴스 이런 게 작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 좋은 기계란 얘기예요.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단락비가 크다 이거를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단락비가 큰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락비가 또는 단락 전류가 크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어떤 게 대용량 발전기에 더 적합하겠어요? 동기계요? 아니면 철기계요? 예? 동기계? 철기계. 그죠? 철기계죠. 자극이 많으니까 훨씬 강한 자기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동기기는 어쩔 수 없이 2극 아니면 4극이에요. 자극도 적죠. 그러니까 자기장도 많이 공급을 못하죠. 거기다가 이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줄이기 위해서 회전자 직경을 작게 만들다 보니까 기계 등치가 작아져요. 기계 등치가. 그래서 철기계 쪽이 훨씬 대용량 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용량만 대용량인 게 아니고 기계 자체의 등치도 커요. 그래서 대용량 상관은 없는데 대형 기기 자체의 크기도 크고 대형의 대용량이라고요. 대형의 대용량 발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의 임피던스들이 작다는 것도 좋은 거고 전압 변동률이나 속도 변동률이 작은 것도 좋은 거잖아요. 안정도 높은 거 분명히 좋은 거 맞고, 단락비 크고, 아까 그랬죠. 이 단락비 큰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좋은 거고, 대용량.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훨씬 좋은 기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이 문제 나오는 거 대부분 뻔하겠죠. 다음 중 철기계의 특징은 또는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텐데, 보통 좋은 얘기 나오면 대부분 철기계 특징이 맞아요. 그리고 나쁜 얘기가 나오면 그게 철기계 특징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대형의 대용량. 이게 좋은 기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나쁜 점이 이게 좋은 기계예요. 또 크기도 크고,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이게 그러니까 뭐 비싼 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좋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좋으니까 비싸다고요. 예,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거 문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문제에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보기들이. 자, 여기 대용량 그랬죠? 예, 이 용량이 크다란 얘기인데 단순히 그냥 전격 용량, 부하 용량, 전부하 용량만 큰 게 아니고 충전 용량, 과부하 용량 다 커요. 뭔 용량이든 하여튼 철기계가 동기계보다는 다 크다고요. 과부하에도 더 잘 버티고 과부하 용량도 크고, 예, 그다음에 충전 용량도 커요. 충전 용량도.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요거는 좀 그냥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이제 내용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수치이기 때문에, 예, 최대 출력, 예, 발전기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이라는 게 있어요. 예, 최대 출력 부하각이 철기계의 경우에는 60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하각 60도에서. 예, 부하각 60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요, 이제 동기계에 대한 얘기인데 어차피 철기계하고 비교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굳이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공극이 작고요, 전기자 반작용 크고요, 반대로. 얘네들이 크겠죠. 전압 변동률, 속도 변동률도 클 테고, 안정도는 낮을 테고, 상대적으로. 단락비는 작겠죠. 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중형 또는 소용량 발전기로 대부분 이제 상대적으로 쓰게 되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네. 대신에 이제 이 최대 출력 부하각은 숫자니까 외워야죠. 네. 동기계의 최대 출력 부하각은 90도입니다. 90도. 네, 철기계는 60도, 동기계는 90도. 부하각. 예, 요 부하각이라는 게요, 뭐 어떤 각도냐면,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있죠? 기전력하고, 그 다음에 단자, 그러니까 부하에 걸린 전압. 근데 이제 한 상을 기준으로 한 상단자 전압이에요. 예, 요 둘 사이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직류기 같은 경우는, 직류기는 이렇잖아요. 이게 직류 발전기, 이게 우리가 쓰는 단자 전압이면 직류에서는 전압하고 전류 사이에 위상차라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전압 강화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하고 단자 전압 사이에 상차각은 없죠. 근데 이제 동기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동기기. 여기에 이제 상권선 하나, 전기자권선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단자가 이렇게 상 하나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는
이 상이 3개가 있고 그걸 y 결선을 해가지고 부하를 걸어야죠. 근데 이제 상 3개 다 놓고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이 발전기예요. 발전기. 부하를 쓰려면 이렇게 뽑아서 여기서 3상 부하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기가 곤란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놓고 상 하나, 다른 데는 다 빼고 상 하나 부분만 얘기를 하겠다. 한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그럼 이제 원래는 3상으로 해서 부하를 여기서 써야 되는데 한 상만 놓고 여기다 이제 부하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서 발전기 돌려서 나온 건 기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한 상에 이제 부하에 걸린 요 전압을 단자 전압 V, 이제 성간 전압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상 단자 전압, 보통 회로에서 저 상전압 얘기할 때 VP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발전기가 만드는 기전력이 있는데 이 전기자 권선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ZS가 있잖아요. 내부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 근데 동기 임피던스가 보면은 이 안에 저항도 있고 이제 사실 이 권선의 저항, 그 다음에 이제 리액턴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전기자 권선의 저항, 이건 이제 동기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동기 리액턴스 속에는 뭐, 누설 리액턴스하고 반작용 리액턴스 둘 다 이제 합친 거. 근데 문제는 이 부하도 뭐예요? 이거 어차피 교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쪽에도 이제 여기를 자세히 그리면 부하에도 저항, 리액턴스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죠. 전기를 쓰는 부하도.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럼 유기기전력 2는 단자 전압, 우리가 쓰는 전압 VP 플러스 이 내부 전압 강화가 있잖아요. 이 동기 임피던스에 걸린 전압. 이렇게. 맞나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크기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위상들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면 VP라는 게 단자 전압이 벗어나는구나. 이 VP가 자 우리가 쓰는 전압입니다. 이렇다라고 치면 VP는 어디에 걸린 전압이에요? 여기에 걸린 전압이죠. 그러면 IZS에서 이 ZS는 이 내부의 요거죠. 그리고 여기 저항 리액턴스, 여기 저항 이거의 역류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따진 역류라고 요것만 따진 역류는 당연히 다르겠죠. 위상이 다르겠죠. 여기하고 여기는 기전력이, 전압이 여기 걸린 전압하고 여기 걸린 전압은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저항 리액턴스 이게 똑같은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VP가 이렇다면 이제 요게 전압 강화거든요. 이 전압 강화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 되든지 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게 IZS. 그러면 이 기전력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전압과 발전기 내부에서의 전압 강화의 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전력이죠. 그럼 당연히 이 단자 전압하고 기전력 사이에 뭐가 생겨요? 상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걸 부하각이라고 해요. 이거를. 네, 이걸 부하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하여튼 요 부하각. 요게 철기계는 요게 한 60도 정도 나올 때 최대 출력이 나오고 동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90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90도 나오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겁나 커야죠. 겁나 커야죠. 자, 어쨌든 요 각을 부하각이라고 한다. 기전력과 단자 전압 사이에, 상단자 전압 사이에 상차각. 자, 하여튼 뭐 혹시 부하각이 또 뭔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숫자예요, 숫자. 동기계는 어쨌든 90도에서, 철기계는 60도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더라. 이거.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같이 좀 써놓으세요. 자, 여기 이제 묶어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자,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여기 있네요. 요 안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자,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안정도 증진법,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이거 안정도 높다고 그랬죠, 철기계가.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고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동기 리액턴스, 동기 임피던스를 줄이면 돼요. 전압 변동률이나 속도 변동률을 줄이면 돼요. 단락비를 크게 하면 돼요. 그럼 안정도가 높아져요. 됐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안정도 증진법. 자, 첫 번째. 네. 동기 임피던스를 크게 해요? 작게 해요? 네, 작게 할수록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계 자체의 내부 임피던스가 작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문제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뭐 전압이 1000V다. 뭐 내부의 임피던스가 뭐 10ohm이다. 그냥 예를 들어서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전압이라든지 아무런 뭐 부가적인 설명 없이 전압 몇 볼트, 전류 몇 암페어, 임피던스 몇 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회로에서 지금 대칭잡비법 배우셨죠?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이걸 하셨을 텐데 그냥 특별한 얘기 없이 뭐 전압이 몇 볼트다 그러면 그게 정상분 전압이에요? 뭐 역상분 전압이에요? 영상분 전압이에요? 정상분이죠. 정상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에서 역상이나 영상분은 반드시 무슨 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정상분은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임피던스는 무슨 분이겠어요? 정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상분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역상이나 영상분은 안정도가 높아지려면 커야 돼요. 역상분이나 영상분은. 예. 그래서 여기는 정상분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역상이나 영상은 그러니까 역상분 임피던스는 커야 돼요. 안정도 높아지려면. 네, 정상분은 작은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요렇게는 잘은 안 물어봐요. 요 얘기는 문제에서는 보통 잘 안 줍니다. 네, 그냥 정상분으로, 뭐 정상분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역상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크게 할수록. 그래서 단락비. 보통 KS라고 써요. 단락비를 크게 할수록 안정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도 변동률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근데 속도 변동률이 작으려면 아까 그랬죠? 관성 모멘트가 회전자의 관성이 어때야 된다고요? 예, 커야 되는 거죠. 관성이 클수록 부하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회전 속도가 잘 안 변하거든요. 산에서 요만한 자갈 같은 거 하나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오면 발로 딱 막으면 막아줘요. 근데 막 이따만한 바위 굴러오면 어떻게 돼요? 못 막잖아요. 막을 수가 없죠. 막아도 그냥 그 속도 그대로 그냥 막 깔고 넘어가겠죠. 관성이 크니까. 관성. 네, 그래서 안정도를 높이려면 관성 모멘트를 키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성.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 플라이휠 효과요. 이 관성 모멘트거든요. 자, 그래서 플라이휠 회전자, 플라이휠 효과. 다른 말로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도 문제 나옵니다. 예, 회전자의 관성 모멘트가 플라이휠 효과를 또는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크게 할수록 안정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조속기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해요. 조속기를 설치해서 조속기 감도를 적당하게, 너무 예민해도 안 좋고, 조속기라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속도 조절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조속기가.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결국은 전동기가 돌아가지고 와이어를 감아서 엘리베이터 그 차량을 막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속도가 막 일정 속도 이상 막 가속해가지고 그 잘못해서 올라가다 보면 빵꾸 나잖아. 심장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못 멈추고. 그래서 거기 조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퀴 같은 게 있죠. 칼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속도가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얘가 잡아요. 뭐 속도 생각 못하게. 아니면 엘리베이터 잘못하면 끊어지면 쭉 떨어지잖아요. 그때도 속도가 이제 막 올라가니까 그 일정 속도 이상 벗어나면 잡는다니까요. 일정 속도 이상 못 나오게. 네, 그 조속기라고 그래요. 조속기. 그걸 달아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감도가 너무 예민해서 막 잡았다 풀었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속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한다. 근데 이 조속기가 너무 예민해도 안 돼요. 그냥 적당하게. 뭐 너무 무뎌도 안 되겠고. 어쨌든 조속기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5번째, 소극여자 방식을 채택합니다. 뭐냐면, 이제 부하가 커지거나 하면은 전압 강화돼가지고 전압이 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압이 변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안정도가 높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전압이 변화되면 그 전압을 다시, 너무 떨어졌으면 전압을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발전기 계좌전류를 조절해서 이제 기전력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계좌전류를 증가시키면 이제 자기장이 강해지고, 기전력이 높아지고 전압이 올라가겠죠? 가는데, 이게 계좌전류, 여자전류를 증가시켰다고 그래서 증가시킨과 동시에 전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부에서 작용을 해서 전압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근데 그걸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게 하느냐. 빨리. 전압이 뚝 떨어져서 빨리 전압을 올려야 되겠는데 세워라 내워라 한참 있다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극 여자 방식. 이게 신속한 응답을 하는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이렇게 소극 여자 방식 채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발전기의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된다고요. 문제 나오는 거 뻔하죠. 다음 중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 중에 맞는 거 3개 써놓고 이제
뭐 아예 다른 걸 써놓는 게 아니라 요 중에 세 개는 맞게 써놓고 하나를 뭐 플라이휠 효과를 뭐 작게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고요. 틀린 거 찾으라고. 뭐 단락비를 작게 이렇게. 아니면 뭐 역상분 임피던스를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그럼 틀린 거예요. 역상분은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기는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 이제 외우는데 이게 다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다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냥 쭉쭉쭉쭉 써드리고 외우시라고 하면 뭐 저도 편한데 이게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이 작으면 당연히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이 애들이 작으면 천압 변동률 작아지고 그럼 당연히 내부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비는 커지고 이런 거 작으니까 안정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생긴 모양들 생각해보면 뭐 대형, 대용량 좋은 거니까 비싸고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거 기억도 오래 가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단순하게는 보통 좋은 얘기 나오면 철기계 얘기 맞아요.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동기계 쪽 얘기고 대부분 얘기를 보면 뭐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9번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